자, 이번 시간에 이제 결산 수정무게와 관련된 사항들을 볼 텐데, 이게 발생주의와 관련된 사항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결산 수정무게는 발생 항목이라든가 또는 뭐 결산 시점에만 할 수 있는 그런 회계 처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권리의무 관계 변동이 생기는 것들을 표시해주는 그런 회계 처리들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그 현금의 지출이라든가 또는 실물의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중에 이제 발생이 되죠. 그래서 물건을 판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사온다든가 이런 사항들 그런 것들이 이제 회계 처리 사항이 이제 나타나는데 결산을 할 때 실제로 이제 물건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런 사건들은 아닌데 권리가 최초의 시점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성급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12월 말 결산법인인 강남이 4월 1일 날 사무실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했고 1년간 임차료는 12만 원이래요. 자,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1년분 임차료를 4월 1일 날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계산을 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 (4월 1일) 날 이 회사는 12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그 12만 원은 1년치에 대한 임차료예요. 임차료를 지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급이 되는 순간에 돈이 일단 빠져나가요. 자, 현금이나 자산이 빠져나가요. 뭐 때문에 빠져나갔냐? 임차료를 지급했는데 아직 임차료를 지급할 때가 아니죠. 처음에 들어갈 때 돈을 준 거니까. 그럼 그 시점에서는 뭐냐? 미리 돈을 준 거죠. 그럼 결국 돈을 주고 나면 나한테 뭐만 남냐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리가 이렇게 자산으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선급, 미리 줬다는 얘기죠. 임차료를. 이게 이제 뭐냐면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이 빠져나가면서 자산이 생기는 거래예요. 대신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가면서 권리가 생긴 거죠. 1년짜리의 임차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회계 처리 해놓은 다음에 12월 31일이 됐어요, 지금. 자, 이거 외에 아무런 어떤 그 사건도 없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자산이 이제 여기 하나 있죠. 그 전에 여기서 이제 현금을 100만 원 들고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자, 그러면 현금이 처음에 100만 원 있다가 10만 원을 빠져나왔으니까 현금이 지금 얼마 있냐? 그러면 88만 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생겼냐면 이 권리, 선급 임차료라는 권리가 12만 원만큼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결국 처음에 현금 100만 원이라는 자산의 형태가 이렇게 이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현금이 빠져나가면서 선급 임차료라는 자산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왔을 거예요. 12월 31일 날. 자,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에서 보면 만약에 이걸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걸 이제 12월 31일 시점에 재무제표에다가 딱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걸 보는 정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권리가 12만 원어치가 남아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권리가 12만 원이니까. 자, 근데 들어보시면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임차권은 12월 31일 시점에서 보면 3개월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9개월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미 사용을 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에서 보면 저 선급 임차료에 대한 권리 중에 9만 원은 이미 사용이 됐고 나머지 3만 원만 남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한 분계를 이때 이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가 돼야 되냐?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여기는. 그러면 이 중에서 3만 원 일단 남아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나머지는 9만 원은 사용이 된 거예요. 뭘로? 임차료로. 이게 이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 중에서 9만 원은 이미 사용이 됐고 나머지 3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표시해야 되겠죠. 자, 이런 회계 처리를 하나 추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어떤 분계가 나오냐. 일단은 선급 임차료라는 게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선급 임차료라는 게 9만 원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에 임차료라는 비용이 9만 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요 회계 처리가 결산 시점에 하나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것. 즉 권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이 시점에서는 12개월짜리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12월 30일 시점에는 3개월짜리 권리만 있다. 즉 9개월 썼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발생되는 그런 분계사항이에요. 그래서 결산할 때, 즉 결산하는 시점에 나타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 회사에서는 지금 전체를 다 자산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부분을 비용으로 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이게 12월 31일 시점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전체를 다 자산으로 잡아놨다면 그 자산 중에서 요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요거를 이렇게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전체를 자산으로 잡아놨으니까 나머지 9개월 사용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비용으로 이제 처리를 해줘야 그런 회계 처리가 이제 결산 시점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결산 시점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시점에 지금 처음에 했던 권리금 관계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4월 1일 날 이렇게 선급 임차료라는 자산을 이렇게 써놨다가 나중에 12월 30일 날 어떻게 되냐? 비용이 발생되면서 자산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은 그 9개월에 해당하는 그러한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선급 임차료는 그 수정 전에는 12만 원이 들어가 있었지만 결산 수정 상황으로 3만 원이 빠지면서 수정 후에는 9만 원이 빠지면서 수정 후에는 3만 원이 남아있게 돼 있고 그 9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임차료란 비용으로 해서 손익계산서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상황이더라. 자, 두 번째 상황을 보면 두 번째에서는 이제 임차료, 1년분 임차료를 4월 1일 날 지급하면서 그걸 다 비용으로 계산을 했대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 자, 12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면서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이제는 차대를 쓰지 않고 이렇게 슬래시로 이제 표시를 할게요. 자, 현금이 빠져나갔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처럼 권리로 써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 돈을 미리 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썼대요. 이거는 이제 비용으로 미리 다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비용을 다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12월 30일 시점에 보면 아직 요만큼의 3개월짜리 권리가 남아있는 상태죠. 그럼 그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러한 분계가 나오게 되겠죠. 임차료를 사용한 부분은 9개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은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죠. 임차료로. 그래서 임차료를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비용을 3만 원만큼 취소를 시키면서 뭐가 남아있으면 되냐?
현금 임차료라는 자산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12월 30일 시점에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결국 비용으로 계산된 부분은 9만 원이 계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자산 쪽에는 3만 원만큼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얘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하고 나면 저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된다. 결국 돈을 먼저 지급했을 때 그거를 아예 다 자산으로 잡아놨는지 비용으로 잡아놨는지에 따라서 결산 시점에 수정 붕괴되는 사항은 좀 달라지지만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2번에 보면 4월 1일 지급하면서 임차료로 계상한 부분, 그게 이제 임차료로 전체를 다 계상했지만 사실은 12월 31일 시점에 자산으로 남아있는 3만 원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임차료를 비용을 취소를 시킨다,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수정 후 시산표에는 선금 임차료가 3만 원 남아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임차료는 9만 원이 계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후급 항목. 이거는 이제 좀 간단해요. 이거는 처음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근데 12월 30일이 됐어요. 이때 돈 주기로 한 거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만큼 이미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후급 항목에서 보면 후급 항목에서는 돈을 이때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때 이제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2월 30일 날 주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3월 31일 날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아무런 회계 처리 없이 이렇게 놔두면 회사에서는 지금 이 회사가 어떤 의무라든가 또는 뭐 지급액이 없는 상태로 이제 있는 거죠, 재무제표에.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떤 의무도 없는 걸로 이제 표시가 될 텐데 12월 31일 시점에 만약에 이 회사가 임차를 하고 이렇게 쭉 있다가 뭐 이제 회사 그만둬야지 하고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건물에서 이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 나와야 돼요. 뭐 9개월은 사용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미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재무제표에 표시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임차료라는 비용이 이미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못 줬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거는 이제 부채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 지급될 때, 볼까요? 12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되겠죠? 그럼 그 12만 원 안에는 3개월짜리 임차료가 있겠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임차료.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렇게 이미 발생이 된 거 이거 비용으로 그 전에 이제 계산을 했어요. 9개월치는 이때. 그리고 요거 못 준 거. 요게 이제 미지급된 그 부채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현금을 지급하면서. 그래서 이때 지급이 될 때는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하면서 그 미지급된 그 부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결국 1년도에, 첫 번째 연도에 9만원만큼 비용 계상하고, 두 번째 연도에 3만원만큼 비용을 계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거기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니까. 그죠? 이게 이제 후급 항목이에요. 그래서 후급 항목은 지금까지 발생된 내용을 맨 마지막에 표시를 해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미지급도 있을 수 있고, 미수, 내가 못 받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붕괴를 기말에 한번 해줘야지, 재무제표에 적정한 권리의무 관계가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표시하게 되면 수정전 시산표에 들어가는 회계 처리가 몇 가지가 더 생기겠죠. 그거를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수정 후 시산표가 돼요. 그러면 그 수정 후 시산표를 통해서 자산, 부채, 자본 끄집어내고 수익, 비용 끄집어내서 하나는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하나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나오면 그거를 네팅을 한 그 이익이 재무상태표에 갖다 붙이게 되면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봤던 내용
우리가 전에 재무상태표 그려본 내용 있죠? 그걸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봤던 기본적인 기본사항에서 결산 수정분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몇 가지 나와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떤 게 나오냐면 페이지 14페이지에서 2월 1일 날 현금 빌린 게 있죠. 자, 근데 그 빌린 게 연 이자율 12%로 해서 차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12월 30일의 시점에서 보면 그 이자에 대한 몇 개월이냐면 11개월짜리 이자가 이미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0일의 시점에 11개월의 이자를 거기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정분계 사항은 2월 1일 날 꼬았던 이자에 대한 수정분계 사항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돈은 1년 뒤에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1년 임차료는 12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7월 1일 날 임차를 해서 들어가서 살고 6개월 동안 계속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12월 30일 시점에는 임차료 6개월치가 이미 발생이 된 거죠. 그거를 추가적으로 회계 처리해줘야 된다. 그래서 21페이지 보시면 기본 예제에서 기말 수정분계 사항으로 첫 번째 임차료에 대한 사항이 나오죠. 그래서 임차료 6개월치에 대한 수정 분계가 하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회계 처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계 처리를 분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자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 다음 년도 1월 30일 날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자가 이미 11,000원만큼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 부채로 그 금액이 들어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수정 후 시산표에 보면 수정 전 시산표와 차이점이 수정 전 시산표에서 매출 원가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었죠. 자, 이제 몇 개가 더 들어가냐? 임차료, 미지급 임차료, 이자 비용, 미지급 이자. 이 네 가지가 계정 과목에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적게 되면 수정 후 시산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수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산 수정분계사항은 이거 말고도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제 결산 시점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보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권리관계 변동이 생기면 그걸 재무제표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거는 회계 기말에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 하나 체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정의 마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였냐면 손익계산서를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재무상태표에다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손익에 있는 사항들은 다시 0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마감 과정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수익 항목과 그 다음에 비용 항목 그거를 회계처리를 통해서 반대로 없애주는 회계처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럼 걔네들이 계정이 다 없어져요. 그게 이제 마감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세요. 여기 마감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과정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기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뭐 임차료, 그 다음에 또는 뭐 수익,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할까요? 자, 뭐 물건 팔았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현금 받았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품이 얼마짜리였냐? 뭐 7만원짜리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이고요. 얘가 이제 비용이에요. 자,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이제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제 이렇게 계정을 놔두면 손익계산서가 아직 수익과 비용에 대한 계정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마감 과정은 이제 여기서 마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손익 계정을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써주면 여기 있던 게 여기 발생이 되니까 이게 이제 상계가 돼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잔액이 한쪽이 이제 3만원이 남죠. 양쪽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처리란 건 항상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양쪽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3만원만큼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기가 이제 뭔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3만원이 뭐냐면 이겁니다. 얘는 이제 자본에 들어가는 계정의 일부예요. 그럼 결국 손익과 관련된 계정들, 수익과 비용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얘만 딱 남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재무상태표에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마감 과정이에요. 자, 여기 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보시면 그 위에 그 손익계산서가 나오죠. 그리고 그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 단기순이익이 어디로 들어가냐? 밑에 재무상태표를 보세요. 59,000원이 미처분 이익경험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미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을 주주들이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처분하기 전에는 미처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주주들이 처분한다. 처분한다는 의미는 뭐 배당을 가져가거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주주들이 처분하게 되면 계정 과목이 또 이제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처분하기 전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에 대한 사항들 뒤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이 이제 나오죠. 첫 번째 재무 상태는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 재산 상태가 지금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재무 상태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들을 뭐라 그러면 성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재무 상태가 변동이 되는 그 과정을 성과라고 얘기를 한다. 그 성과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자본을 이용한 재무 상태, 재무 성과의 측정 방법을 보면 재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본을 이용한 재무 상태, 재무 성과에 대한 측정 보시면, 예제 1번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보면, 1년 초에 자산은 10만원이고, 자산 10만원이고, 부채는 3만 5천원이 돼요. 자, 그리고 1년 중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각각 3만 7천원, 1만 5천원, 그리고 추가적인 출자는 없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계정 과목은 없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1월 1일 시점에 1년 초에 자산이 지금 10만 원이 있대요. 물론 여기에는 뭐 현금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얘네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부채. 이렇게 있었대요. 자, 그러면 자본이 얼마 있는 상태라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예요. 그래서 자본은 6만 5천 원 이렇게 이제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런데 이제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번에. 그 중에 수익이 얼마냐면 3만 7천 원. 비용이 15,000원. 그래서 결국 이익이 22,000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이 이익은 뭐냐면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이게 돈 빌린 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회사의 주주 몫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자본이 이만큼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말에 이제 가서 보면 자본을 볼까요? 6만 5천 원짜리가 2만 2천 원이 됐죠? 2만 5천 원이 더 늘어났죠? 그러면 얼마냐면 8만 7천 원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자, 그리고 이제, 기말에, 부채가 4만 2천 원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초에 3만 5천 원 있었는데, 그 중에 돈을 좀 더 꽂나 보네요. 얘가 얼마 정도? 약 7천 원 정도를 더 차입을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4만 2천 원이 됐겠죠. 그럼 결국 기말에 자산은 어떻게 될 거냐. 요거하고 요거 합계가 이제 자산으로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기초에 6만 5천 원 주주 몫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익을 2만 2천 원 벌어가지고 주주 몫이 8만 7천 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기초에 3만 5천 원 꺼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7천 원만큼 더 돈을 꽂으니까 이 두 개를 합한 게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은 이 두 개 합계가 되겠죠. 그러면 12만 9천 원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13만 9천 원이구나. 12만 9천 원이죠. 네. 8하고 4니까.
그래서 12만 9천 원이 이렇게 자본으로 남아있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재산법이에요. 그래서 재산법에서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자산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사항들을 제시를 해주고, 그러면 그걸로 역으로 이제 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재무 상태하고 손익이 연계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 2번은 수익과 비용을 한번 그 구분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나오는 사항들, 예제 2번에 나오는 사항들은 다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계정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매출액은 수익이라고 얘기하고, 매출원가는 비용이고, 급여는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임차료하고 임대료를 구분을 하세요.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임차료는 비용이 되는 거고, 이자 비용은 옆에 비용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자산 수중이익. 이거는 내가 어떤 대가 없이 뭔가를 자산을 얻은 거예요. 그게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수익 항목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뺀 이익이 얼마냐, 이걸로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과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때 기업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활동을 보면 만약에 계산기를 사다가 중고로 이제 사다가 이제 판다고 합시다. 그래서 물건을 사다가 팔아요. 회사의 영업은 이제 계산기를 이렇게 사다 파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얘가 계산기를 팔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매출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계산기를 사올 때 그걸 매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회사에서 계산기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건 아니겠죠? 회사에서 쓰는 직기 비품들이 있어요. 뭐 회사에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뭐 컴퓨터가 있다.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용 컴퓨터가 있어요. 자, 그걸 들고 있다가 이거를 뭐 새로 사려고 팔았어요. 중고로.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처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출과 매입의 내용과는 의미가 좀 다르죠.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주로 해서 얘가 돈을 버는 애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요 활동과는 다른 부수적인 활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요 활동과 관련된 애들이 매출과 매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처분에서도 이익이 날 수 있고 물건 팔아서도 이익이 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처분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분의 개념과 매출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회사가 책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면 책을 팔았을 때 매출이 되는 거고, 근데 책을 만드는 회사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았더라. 그거는 회사의 주요 영업 활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그걸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손익은 처분 손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출과 기타의 활동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회사의 주요 영업과 관련된 활동, 이런 활동들이 있고 그 외의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영업과 관련된 활동들이 이제 매출, 매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의 활동들이 이제 우리는 처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처분 또는 구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매입의 개념은 둘 다 이제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 즉 그 계정을 쓸 때는 좀 달리 이제 적용이 돼요. 이게 이제 일단 활동의 예다. 일단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출과 관련된 활동을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회사에서 계산기를 샀다고 할게요. 계산기를 사다가 파는 회사들이에요. 자, 얘를 10,000원에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파냐면 15,000원에 팔아요. 회사는 계산기를 파는 회사인데, 자, 근데 회사가 그 전에 회사에서 썼던 컴퓨터를 10,000원에 사온 게 있어요. 자, 그거를 중고상한테 15,0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여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이제 표시가 돼요. 일단은 물건 팔아가지고 요 들어온 거죠, 요거를 매출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 사올 때 들어간 돈 있죠? 원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10,000원. 이렇게. 그리고 얘는 수익이에요. 그리고 얘는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 돈을 받았다고 할게요. 현금 15,000원. 그 다음에 저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서는 상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재고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사다가 쓰고 있다가 그걸 이제 내다 팔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현금을 받고 팔았다고 할게요. 여기서는 매출 또는 매입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들어오고 나간 것 그리고 그 차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일단 현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간 게 뭐냐면 컴퓨터가 10,000원짜리가 나갔죠. 그리고 그 차이를 처분이익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죠. 얘하고 얘의 차이.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매출과 기타의 활동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매출과 관련된 활동들은 들어오고 나간 걸 총액으로 다 써요. 그래서 들어온 거를 수익으로 보고 나가는 걸 비용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외의 활동에서는 들어오고 나간 것의 순액을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처분이익의 개념으로 본다. 이게 이제 매출과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매출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출 활동과 관련된 애들은 뭐냐? 회사의 어떤 주요 영업 활동과 관련된 애들이다. 그죠? 그러면 매출에서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 때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물건을 10만원짜리를 물건 가격이 판매 가격이 10만원이다. 그런데 10만원에 다 받고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서 10만원을 다 못 받는 경우도 있겠죠. 뭐 깎아달라 뭐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 값을 깎아줬어요. 한 10,000원 정도. 그래서 90,000원을 받았대요. 자, 그럼 여기서는 매출액이 얼마냐? 90,000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뭐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물건가 깎아줬다. 뭐 애누리. 그 다음에 물건을 뭐 결제를 뭐 한 달 뒤에 이제 결제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뭐 일주일 내에 해주면 내가 물건 깎아줄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일주일 내에 결제를 해줬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할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 중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환입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매출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회사에서 이제 수익으로 계산하는 그 매출액의 금액은 결국 판매가에서 거기에 대한 애누리, 할인, 환입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에서 조정사항들이 이런 게 이제 나오는 총 매출액에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럼 이걸 뺀 금액을 매출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수익에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이게 이제 매출에 대한 조정사항이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이제 강남이 화장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자, 그랬을 때 화장품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가 밑에처럼 매출액, 그 다음에 현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서 현금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걸 외상으로 팔았대요. 어쨌든 간에 매출액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매출액이 발생하면서 대신에 뭐냐? 뭔가를 받을 채권이 생긴 거죠. 그 채권을 외상매출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산이라는, 즉, 채권이라는 자산으로 증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밑에 이제 가로로 보면 박스 안에 그 당좌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수표를 주면 수표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볼 테지만 수표는 회사에서 어떤 은행에다 돈을 입금을 시켜 놓잖아요. 그 입금을 시켜 놓은 걸 돈을 빼서 주는 방법 중에 수표라는 걸 발행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좌 예금이란 걸 이렇게 넣으면 회사에서는 수표를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주면 그 수표를 그 상대방은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예금액 중에서. 그게 이제 뭐냐면 수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수표를 상대방이 찾아가면 나의 당좌 예금이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 수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예금이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발생하면서 당좌 예금이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자산의 형태가 외상매출금이라는 어떤 권리의 형태로 증가하기도 하고 또는 현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예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뭐가 나오냐? 다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29페이지에 보면 케이스 2번. 이거는 이제 뭐냐. 물건을 판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팔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여기서는 매출액이라는 수익을 계산하지 않고 두 개의 차이. 즉 내가 걔한테 준 것과 그리고 받기로 한 것. 그 차이를 뭐냐. 처분이익이라는 수익으로 계산하더라. 그죠? 약간 회계처리의 차이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이 케이스 3번 뭐냐면 그 물건을 팔기 전에 돈 먼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월 1일 날 대금을 미리 받고 나중에 물건을 팔았대요. 자, 그러면 대금 미리 받았을 때 현금이 일단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물건을 걔한테 건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때. 그러면 그때 시점에 뭘로 하느냐? 나중에 걔한테 줘야 될 의무만 나한테 있는 거죠.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의무가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걔한테 물건을 건네주면 그 의무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뭘로? 매출액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에 현금이 들어오고 선수금이라는 부채, 즉 의무가 발생이 됐고 3월 1일 날 그 의무를 해소를 시키면서 어떻게 매출액이 이제 수익이라는 걸로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거기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매출 관련해서 물건을 팔았을 때 실제로 현금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예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아직 팔기 전에 돈 먼저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 상품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은 돈을 먼저 받고 상대방한테 나중에 이제 물건 건네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먼저 받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의무만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그게 이제 선수금이라는 걸로 이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로 표시되는 항목이에요, 얘가. 자, 그리고 이제 매출 시의 조정사항에서 보시면 할인, 애누리, 환입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뒤에 있는 사항들은 뭐 할인이 됐을 때 회계 처리만 잠깐 보세요. 밑에 케이스 1, 케이스 2 해가지고 뭐 10일 내에 결제를 했다. 그래서 할인을 받았다 상대방이. 그러면 매출액이 감소하죠. 이게.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은 일단 다 사라지면서 매출액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현금은 이제 98,000원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결제를 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매출 채권 10만 원이 없어지면서 그대로 이제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하고 아래 차이점을 보면 10일 내에 결제를 해가지고 만약에 할인이 상대방이 할인을 받게 됐다. 자, 그러게 되면 그 할인 금액만큼 어떻게 되냐면 그 매출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제 그 문제에서 보시면 2/10 그 다음에 N/30 이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보통 할인의 조건을 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해요. 그래서 N/30은 뭐냐면 30일 내에 아무 때나 줘도 돼. 대신에 10일 내에 주면 2% 깎아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조건이더라. 그 다음에 뭐 애누리 환입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 회계 처리만 잠깐 보시면 뒤에 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매출액이 감소를 하죠. 1,000원만큼 매출액 감소하고 그 다음에 뭐 매출 환입이 발생했을 때 환입에 대한 매출액이 1,000원만큼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매출액에서 감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활동과 관련된 사항들. 매입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매입도 물건을 사올 때 물건값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돌려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매입액, 즉 물건을 사오게 되면 회사에서 요거 그럼 현금을 줬단 말이에요. 걔한테 10,000원짜리를.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가 들어오냐? 이제 상품 10,000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매입액이에요. 얘가. 그걸 매입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요. 얘를. 그러면 얘는 자산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물건값을 상대방이 깎아줬다. 그럼 매입액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000원 깎아주면 9,000원이 되겠고요. 뭐 500원 깎아주면 또 8,500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매입액을 표시할 때도 걔한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있다. 총 매입액. 근데 거기에서 애누리라든가 할인이라든가 또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내가 샀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거니까 환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물건 팔았을 땐 다시 들어오는 건 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환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매입액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금액이.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물건 사올 때 내가 운임을 부담을 했다. 그러면 물건값, 즉 사온 물건값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물건의 원가, 금액이 운임만큼 들어가요. 아까 우리가 물건 팔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물건 사올 때는 운임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 매입액으로 표시가 되고 상품 가격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산 쪽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다 똑같아요. 뭐 예금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나중에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줄게 그러면 매입 채무 또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그거는 이제 의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32페이지에 보면 케이스 2번을 잠깐 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물건 팔 때 대금을 미리 먼저 받고 나중에 물건 건네주는 경우 있었죠? 그거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급금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나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물건 가져오게 되면 선급금이 사라지면서 상품이라는 걸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매입 시의 어떤 조정 사항들에 대한 사항들을 쭉 보면 뭐 할인이 발생하거나 또는 환출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매입액이 감소한다. 그죠? 차변 쪽에 매입액이 생기면 매입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줄어들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현재 가치에 대한 사항들을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회계 처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하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매입이나 매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회계 처리에 나오는 개정 과목들에 대한 사항들을 몇 가지 좀 봤었어요. 다음 시간엔 이 현재 가치에 대한 사항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가치가 회계를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 가치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그 회계를 할 때 조금 그 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쉽게 좀 접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